예, 정치데스크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 보니까 78.1%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새에 6%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취임 후에 첫 번째로 하락세를 기록한 건데요. 자, 우리 기자들 보기에 6%포인트, 물론 워낙 고공행진 중이라서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석호 기자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약간 좀 주춤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인사청문회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영향? 네, 이낙연,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특히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5대 비리가 밝혀지면서 사실상 청와대는 5대 비리는 원천 배제하겠다. 이러한 원칙까지 약간 유명무실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향 때문이라는 평가고. 예, 잠깐만요. 변화와 혁신이 의견들을 다 들어야 되니까 조금만 최석호 기자 미안해요. 더 들을게요. 좀 이따가. 강병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국정 운영 초반에 보여줬던 그 소통의 참신함이 그 동력이 이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소통 참신함의 동력이 떨어졌다. 네. 강병규 기자 평가고. 이현수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뭐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초반에 너무나 높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 국면에서 이 정도 소폭 하락에 뭔가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 말한 세 기자 중에서 최석호 기자 편을 약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과 관련된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최석호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탈루 의혹이 또 재밌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감사합니다. 안 내실 겁니까? 네, 냈습니다. 아유, 그 증여세 안 내신 걸로 돼 있는데요. 네. 남편분이 인정하셨는데요. 네, 최석호 기자. 네. 강경화 후보자 출근길에 끈질기게 계속 물어보는데 뭘 물어본 겁니까? 예,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딸의 위장 전입, 건강보험 특혜, 그리고 증여세 납부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증여세를 아예 내지 않았다. 큰딸이 아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겁니다. 그거는 어제 최석호 기자가 우리 채널A 종합뉴스에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이죠. 네. 바로 그 부산에 있는 콘도미니엄 얘기인 것 같고. 자, 그 얘기도 좀 이따 자세히 한번 짚어보죠.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이현수 기자, 이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역시 주말 직전에 바로 나왔던 얘기인데, 자, 강경화 후보자가 큰딸을 위해서 위장 전입했던 문제의 정동 아파트 502호. 네. 여기에 위장 전입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아지트라는 소리까지 나와요. 뭐 그런 이름까지 붙어도 될 정도로 한 16년 동안 전입 전출자가 한 25명에 달하는 겁니다. 뭐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한 7가구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뭐 강경화 후보자가 처음에 뭐 친척 집에 주소를 옮겨놨다, 뭐 남편이 잘못 얘기했다, 여러 거짓 해명 논란도 있었지만 이 후보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상 이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면서 이 부분도 주말 동안 매우 뜨거웠고요.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가 7일에 열리게 되면 아마 야권의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명이나 거쳐간 겁니까, 여기? 그러니까 25명 정도가 전입 전출을 들락날락, 뭐 최소 한 달이고요. 길어도 한 6개월 만에 주소만 잠깐 옮겼다가 빠진 겁니다. 자, 이현수 기자가 당초에 이 정동 아파트에 가서 취재하고 네, 이하여고, 이하예고 다 취재했을 때에는 네. 이 아파트가 원어민 영어 교사들을 그렇죠. 위한 거주지였잖아요. 네, 기숙사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25명의 학생과 부모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죠. 전입을 들락날락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학교 법인의 설명대로 실제로 그 건물은 원어민들을 위한 숙소로 쓰였을 것 같긴 합니다. 아주 예전에. 이제 원어민 교사들을 교하기 어려웠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으로 쓰였을 수 있지만 그런 목적이 사라지고, 그런데 학교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관사 같은 아파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도마에 오르는 건데,
제가 지금 그 아파트 현장,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아파트 현장에 갔었는데요. 이 정말 도심 안에 있어서 이게 아파트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곳인데 1968년에 지어져서 매우 낡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와 이야기를 해보면 13평, 한 14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어서 가족이 거주한다기보다는 거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강경화 후보자 당초에 정동 아파트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졌을 때 뭐라고 해명을 내놓았을까요? 저희가 당시 영상 찾아봤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가 다시 학군에 적응하는데 좀 더 편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다니던 이화여고에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가 이화여고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거 제가 엄마가 단독으로 한 일이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네. 그런데 이 친척집은 아니었고 그 은사가 소개시켜준 집이어서 그냥 큰딸을 위해서, 큰딸 적응을 위해서 거기에 위장 전입했던 거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네. 시인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또 다른 안막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죠.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위장 전입 브로커를 통해서 큰딸을 이화여고에 위장 전입을 통해서 입학시킨 게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에 2000년인데요. 강 후보자의 딸이 이화여고에 전학한 직후에 강 후보자가 이화여고 교장과의 인터뷰를 갖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립형 사립고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당시 교장은 입법 예고가 됐고 국회 상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두고 강 후보자가 시기적으로 미리 이화여고에 자립형 사립고 전환 소식을 듣고 딸을 위장 전입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브로커를 통해서 위장 전입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른사회 시민단체 회의 박주희 실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십 명의 위장 전입 정황이 드러난 것은 브로커 등 이용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그 주소지가 이용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화여고가 자사고가 선종되는 그런 시기와 겹치게 된다면은 사실 자사고 전환을 좀 염두에 두고 그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의혹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가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것은 문제의 정동아파트 502호에 25명이나 되는 위장전입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야, 이거 무언가 자립형 사립고 관련해서 연관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추측성 의혹입니다. 어디까지나. 요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고요. 자, 최석호 기자가 어저께 단독 보도한 내용 한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볼게요. 자, 벌써 세 번째 증여세 탈루 의혹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아직까지 두 번의 탈루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 딸이 소유하고 있는 거제주택이고 또 하나는 그 큰딸이 주류업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강경화 후보자가 2천만 원을 투자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터지자 뒤늦게 늑장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있었던 부산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탈루 의혹입니다. 이것은 늑장 납부가 아니고 탈루 의혹입니다. 2009년 8월에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이죠. 이일병 교수와 큰딸이 2억 6천여만 원을 주고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대우 월드마크라는 곳을 사들입니다. 당시에 1억 3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공동 소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당시 문제의 큰딸은 26살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미국인으로 되어 있고요. 당시 일정한 소득도 없었습니다. 결국
일정한 소득도 없는 사람이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건 뭐냐? 이일병 교수,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이 딸에게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즉 1억 3천만 원을 증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난 것은 세금, 증여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자, 겁니다. 그럼 최석호 기자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최석호 기자가 출근길 취재했는데 최 기자가 증여세 안 내실 겁니까? 물었는데 강 후보자 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낸 거 아닌가요? 그것은 확인해봤습니다. 어제 주택과 본인이 큰딸 주류 사업에 투자한 2천만 원에 대해서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앞서서 냈다고 한 거고, 근데 최석호 기자 보도에 대해서 어저께 외교부 강 후보자 측에서 분명히 입장 자료를 냈잖아요.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고 해명한 거 아닌가요? 콘도미니엄 거는? 그렇죠. 시세 차익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어려움에 처한 딸을 위해서 남편이 사줬다. 근데 어려움을 위한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딸 명의를 빌려왔을 뿐이다. 공동 명의로 빌려왔을 뿐이고 이건 증여가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가 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최석호 기자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직접 세무 전공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증여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증여, 왜 이게 증여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큰딸은 당시에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돈을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그것은 뭡니까? 금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딸이 증여를 받았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현수 기자, 네. 다시 한번 외교부 측,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 측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콘도미니엄을 구매한 것 자체가 그 강경화 후보자의 딸을 명의만 빌려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콘도미니엄을 구매를 하려면 2명의 명의가 필요해서 이일병 교수와 딸 그 장녀의 명의를 빌려와서 했던 거고, 그러나 또 금방 되팔았고,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다 이일병 교수가 투자를 했지만 회수할 때도 모두 다 본인이 가져갔고 그 시세 차익이 얼마 나지 않아서 금융비용 별로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좀 전에도 제가 설명했고 이현수 기자도 얘기하지만 딸 명의만 빌려왔을 뿐이다. 증여도 증여가 아니었고 네. 도리어 증여라 하더라도 나중에 콘도미니엄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남편인 이일병 교수가 다 회수했기 때문에 증여라고 볼 수 없었다는 게 강 후보 측 또 외교부 측의 해명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거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또 내놨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인데요. 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교부 해명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번 그 해운대 그 건물 문제는 명백한 현금 증여이고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만약 외교부의 해명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면 이것은 딸의 명의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자, 이 얘기 들어보면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이거 분명히 현금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 대상인데 증여세 탈루한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한 번 더 하는데, 만약 그렇다, 그래, 강경화 후보자 측 얘기대로 증여세가 아니라면 명의만 빌려왔다면 이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아니냐, 이런 또 의혹 제기입니다. 최석호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여세와 부동산 실거래법,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다. 그렇습니다. 강경화 후보의 남편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딸의 명의만 빌려왔을 뿐 모든 돈은
다 내가 냈고 모든 것은 내가 다 처리했다. 그런데 이태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 왜냐하면요. 부동산 실명제법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살 때 그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이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만약 발각이 되면 부동산 거래가의 30%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은 실명제법에 보관이 된다면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이일병 교수의 주장대로 명의만 빌렸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증여세를 1억 3천만 원 정도 내야 한다면 1,600만 원 정도 내야 한다면 만약에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8천만 원 정도 한 5배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외교부 해명과 야권의 주장 그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지 제가 한번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네, 사고 난 다음에 10개월 후에 팔았고 그런데 그 돈을 아버지가 전부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증여를 했다가 증여를 취소해서 다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여지가 있죠. 이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1억 3천만 원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내고 반환하는 1억 3천만 원도 증여세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증여세를 2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번 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딸이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최석호 기자가 취재를 한 세무 전문가 교수는 이게 현금 증여일 경우엔 강경화 후보자의 딸뿐만 아니라 다시 돌려받은 아빠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도 증여세를 또 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자, 점점 의혹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기 때문이죠. 모레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쯤 되면 실정법 위반에 앞서 파렴치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녀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국민의당은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먹어보고 버리겠습니까? 지독한 여러 냄새가 나면 버리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후보자를 추천해놓고 국회에서 검증해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자, 야권에서 이번만큼은 못 봐주겠다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면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오준 유엔 대사까지 그야말로 역대급 지원인 것 같아요. 강경화 후보자가 굉장히 훌륭한 인사다라고 지원을 하고 나섰네요. 파격 인사인 만큼 그만큼 이제 기대치도 높고 외교부 조직 내에서도 확실히 좀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했을 때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사실상 장관 수업을 받은 거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고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열 적임자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요. 오준 유엔 대사, 유엔에서 호흡을 맞췄겠죠.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봤던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인간성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외교과 측에서 사실상 비외시 출신이고 파격 인사인데 이런 외교가의 지원 사격이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외교가 쪽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외교부 내에서는 사실 이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 청문회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게 외교부 내에 여성 직원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성 장관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정말 진정한 유리천장이 깨질
커지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외교가에서 몸담았던 인사들이 이번에야말로 좀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내에서는 유리천장을 이번엔 정말 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다고 봐요. 여성 직원들의 비율이 사실상 60%가 넘었는데 여성 장관 이야기는 사실상 처음 네. 나오는 거거든요.